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 부분, 전략, 전술, 그다음에 당하고 사업 방식 이 세 가지 부분인데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 문건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다 읽지 못할 것 같고 중심적인 거만 발표하는 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략 전술에 나온 배경은 사실상 내인 때부터 전략 전술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막스주의가 경제학적 측면이 강하고 정치학, 특히 이제 전략 전술 측면이 과학적으로 확립이 안 돼 있었는데 레닌에 의해서 어, 과학적인 방식으로 전략 전술이 수립됐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레닌 머리로 쫙 짜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주도적이었던 그 제2 인터내셔널의 전략 전술을 비판하면서 과학적 그 막스 레닌주의의 전략 전술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 이제 보면은 당시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보이신 것이 보는 것처럼 이제 제2 인터넷에서 대행이고 그거의 핵심은 의회주의였어요. 의회주의적 투쟁 형태. 따라서 전략 청수 레닌주의의 이 전략 청수의 핵심은 이 의회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전략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략이 나와죠. 간략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전략은 어, 한마디로 말하면 세력 배치다. 계급 세력 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술은 뭐냐면 투쟁과 조직 형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략은 따라서 그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체에 의해서 사회 성격 내지는 사회 구성체에 분석하고 거기에서 계급이 나오고 그 계급에 따라서 주 타도와 그다음에 이제 무력화 대상, 그다음에 주 동맹, 그다음에 이제 보조 동맹 이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전술은 이거를 실행하는 각 기기마다의 그 조직 형태, 그다음에 투쟁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혁명의 단계와 전략을 보면, 요거는 이제 러시아 혁명의 과정을 보는데 첫 단계가 17년, 그러니까 17년까지의 과정. 요 목표만 한번 요거는 읽어볼게요. 목표는 따르타도와 중세기 잔재의 완전한 일소. 요게 이제 전략적 목표가 되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혁명의 주력 세력은 역시 프롤레타리아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차이예요. 그 전에 이제 맨세비키나 아니면 이제 제이 인터내셔널 워크는 이런 부르주아 혁명에 있어서의 주력 세력을 부르주아로 봤지만 여기 레닌에 와서는 프롤레타로 봤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어, 변화된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으로서 농민을 설정했다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레닌 이전의 전통적 막스주의는 농민은 반혁명세죠. 내지는 최소한 혁명적 의식이 없고 반혁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국민파 세력으로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을 동맹 세력으로 이렇게 긴밀한 예비군으로 설정했다는 것도 내년에 커다란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주 타격 방향은 이 타도 대상과 다른 거예요. 이 타도 대상은 짜르짐이지만 주 타격 방향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 타격 방향 의미는 뭐냐면 타협한다 요거는 읽어보면 되고 가장 중심적인 건 혁명 과정, 타도 세력에 투쟁하는 데 있어서 어, 플로레타리아트와 예비군인 농민을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주 타격방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부르주아들과 프로레타르가 타도라는 동본제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지만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무력화시켜고 농민을 전취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짜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 성공하고 2월 혁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사회주의 혁명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죠. 요거는 이제 음, 러시아 제국주의 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전쟁에서 철수, 그러니까 전쟁 중단이 가장 이제 핵심 목표고, 그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이제 변화된 건 빈농이죠. 부르주아 혁명이 이미 됐기 때문에 농민 일반이 아니라 빈농이라는 게 이제 변화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인접이죠. 이게 군이 아니라 제가 잘못 봤네. 인접국의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접국 국경에 맞대 있는 나라들이 많고 유럽 연합이라든지 하나의 어, 지속적인 어떤 한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접국의 프로젝트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 요인으로서는 대국지 전쟁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타격 방향을 이제 여기에서 변화를 또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였다면 이미 이때는 자유주의 부르주아가 권력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부주아 민주주의자들 이 주타격, 그러니까 무력화 대상으로 된다는 그런 변화된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혁명 단계가 주요한 그 수력 배치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혁명 이후에 이제 과정인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셋째 단계 17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운동의 고조와 태조의 전술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게 저기 하냐면은 먼저 전술적 운영인 거예요. 이게 운동의 태조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요거는 읽어보시고 약간 다른 형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에, 공격 전술, 그러니까 타격 전술과 크게는 공격 전술이 있거든요. 공격 전술 이건 이제 고조기 때, 그다음에 태각 전술은 혁명의 쇠퇴기 때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요거를 보기 전에 잠깐 설명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 혁명의 그러니까 운동의 고조와 태조는 이건 전술적 측면이 강해요. 전술적 측면이. 그렇지만 전술적 측면 말고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술적 측면에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는 준비기와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체 역량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에요. 결정적 시기와 준비기. 그다음에 객관적 기준을 한그 그러니까 혁명의 고조와 태조의 기준은 혁명의 고양기와 태조기 이렇게 나누는 거죠. 따라서 혁명의 고양기들에도 결정적 시기가 아닌 경우가 있고 혁명의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은 태조기로 가더라도 어, 준비 역량이 충분하고 인민대중의 열의가 강구하고 그다음에 전략 전술이 지도가 확실하며 그 의지가 강구할 때는 결정적 시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고조와 태조라는 거는 단순히 이게 객관적으로 딱 주어지고 거기에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결정적 시기와 준비라는 주체적 역량 부분과 그다음에 객관적 조건의 고양과 태조라는 게 맞물려서 돼야 되고 그러한 형태 속에서 전략이 주어지면 그다음에 전술적 형태로 태조기 전략과 공격기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공격기 이제 전략에는 그 투쟁 형태도 가도 투쟁이라든지 기합법 투쟁이라든지 조직 형태도 투쟁 조직 형태로 짜면 되고 태조기의 때는 전위당이나 이런 혁명 조직은 지하 조직으로 숨고 그다음에 투쟁 전술도 합법 투쟁 그다음에 투쟁 형태도 어, 어, 그 가도 투쟁이나 이런 격렬한 투쟁보다는 합법적 틀 안에서 하는 이게 뭐 임금 인사 투쟁이나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투쟁 형태를 취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뭐 한국의 지금 현재 시기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한번 어렵게 이게 스타일이 어렵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면 되니까 한국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지금 이 태조기와 이렇게 볼 때 객관적 시기는 한국 같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다시 고양기로 이제 그 태조기가 바닥을 찍고 고양기로 접어드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 조건은 하지만 주체적 역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준비기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결정적 시기로 가기에는 아직 이제 멀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87년도에는 주체적 역량은 완전히 준비는 결정적 시기로 준비는 돼 있지 않았지만 대중운동이 주체적 역량이 폭발해 나가면서 했는데 객관적 조건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혁명의 후기로 접어들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운동이 87년 이후에 그 역량의 힘을 받으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90년대 이후에 계속 이제 꺾이는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지금은 약간 반대의 형태로 돼 있다고. 객관적 상황은 다시 이제 혁명적 고양기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지만 주체적 역량이나 대중들의 특징 역량은 아직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 그나마 이제 선진적인 그 주체들이 선진적인 주체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현재 상황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전략적 지도 부분을 잠깐 볼게요. 직접 예비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노농동에서 농민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쉽게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간접 예비군이요. 간접 예비군이라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에 대립하고 충돌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 프롤레타리아의 적을 약화시키는 예비군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대립과 충돌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간접 예비군이라는 건 예를 들면 그 말마다 들어서는 명확히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에, 어떤 이게 어떤 시기상에 있어서 만약에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격렬한 투쟁을 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민주당 일부의 지지층을 간접 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그 간접 예비군으로서 민주당을 어, 그 보조 예비군으로 설정할 수 없고 투쟁 대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유연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두 번째 그 간접 예비군의 문제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예술의 차원으로까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예민한 정치적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25분인데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뭐 두세 시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요런 거를 이제 쭉 넘어가고요. 요런 거는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내니 봉기에 들 때 엥겔스가 이제 지적한 봉기에 있을 때 준비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많이 해자됐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문제는 요거죠. 요게 가장 이제 그 전략 전술에 있어서 결정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혁명 전략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혁명이 넘쳐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게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곳에 한 곳에 집중하는 거. 그 투쟁의 모든 역량을 가장 약한 곳에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이런 약한 고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투쟁에 다 해야 되고 당연시 해야 되고 하는 투쟁들을 나열식으로 쭉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경로를 정해서 매뉴얼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투쟁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 순서를 그러니까 박근혜 민주적 전략 전술에 기초한 투쟁 형태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뭐라고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 계획하듯이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투쟁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역량의 소진만 되고 어, 그 전략전술 운영에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게 가장 약한 지점을 설정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이게 전략전술의 가장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그렇게 그런 설정을 하면 그다음에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기. 그런 결정적 그 적의 결정적 약한 고리를 해서 투쟁을 쭉 하면 결정적 타격 순간을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 그거를 너무 빨리 한다든지 너무 늦게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속도 상실이라는 오류에 범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할 경우에는 영양 손실이 너무 크게 되고, 너무 늘려버리면 결정적 찬스를 놓치게 되는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이 그 결정적 시기를 잘 타산하는 거,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첫 번째로는 방향 상실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건데, 방향 상실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건 어떤 상황과 조건이 변화되면 전략적 목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의 조직 형태나 투쟁 형태는 다양하고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되지만, 전략적 방침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방향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정치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상황이 변화되면 전술적 상황을 전략적 상황을 잘못 이해를 해서 방향을 상실하게 그러니까 목표를 변경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게 이제 방향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데, 정확한 약한 고리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그 약한 고리에 계속 집중적으로 하면서 결정적 시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정적 시기를 선택하기 이전에 그 시기와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문제. 요 세 가지 문제가 이제 공격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투쟁은 한 번의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실패했을 경우에 태각 전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주체 역량을 보존하고 전의를 유지시키면서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태각 전술을 마련하는 그 전략 전술을 구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할 때는 이 태각 전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그냥 몸빵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역량을 다 소진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이런 잘못을 범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태각 전술의 핵심은 주체 역량의 보존이거든요. 그래서 투쟁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주체 역량이 고갈될 수만 하다면 그 태각 시기와 상황을 잘 조절해서 태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략 전술 구사할 때는 시기와 그러니까 이제 약한 고리,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방향의 일관성, 그다음에 태각 전술의 준비, 요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투쟁에 이거는 이제 전략 전술에 다 예, 적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각 전술이 이제 모범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브레스트 강화 조약을 이제 들고 있죠. 브레스트 강화 조약이 없었으면 만약에 이제 그 연약한 혁명 세력이 아마 붕괴됐을 수도 있는 이런 브레스트 강화 조약의 그 유연한 태각 전술로서 모범적으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술적 기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전략적 기도에서는 아까 그 네 가지를 일관적으로 강고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술적 기도에서는 투쟁, 투쟁 형태와 조직 형태를 그때그때의 전략적 목표에 맞게 유연하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전술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당면 전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전선에서 위에서 말한
전략 중심고리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맞는 투쟁 형태와 조직 형태를 갖추는 거. 이게 이제 전술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술을 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투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투쟁을 계속 실패하고 패배할 수 있어.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전술의 핵심은 뭐냐면 잠깐만요. 여기 있는데 대중이 자신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게 전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술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전술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만 따져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그 현재의 전복의 불가피성을 스스로의 경험으로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핵심적 과제 그러니까 핵심적 그 평가 기준이에요 전술에. 그래서 이러한 경험으로 되면 대규모적으로 대중은 의식화되고 그 다음에 그 의식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조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술의 문제는 전략의 결정적이기 이전까지는 바로 대중의 스스로의 경험을 계속 조직하는 것. 이게 전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 만드는 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항상 그 내년서부터 수사까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대중투쟁의 핵심.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중 스스로의 경험을 조직하는 거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 스스로 그걸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그 방안을 내오게 하고 투쟁과 조직을 만들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서 이제 내년을 마련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임만으로는 승진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그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쭉 여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도 전략적 고리와 마찬가지로 전술적으로도 우리 역량과 이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리를 움켜쥐는 거, 그래서 전체 사슬을 뒤로 흔들 수 있는 그 고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열식 투쟁 이런 거는 우리 역량을 소진시키는 그뭐 뭐 일정에 맞춰서 하는 투쟁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역량을 계속 소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고 핵심적인 고리를 찾아내서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면 그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이제 너희 하면 초창기에는 그, 그 강건설 과정 그러니까 시기에는 그 이스크라 신문이 당건설 과정의 핵심 고리로 됐고 모든 역량을 이스크라 신문의 상감과 배포와 배포망 조직에 건설하는데 투여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당건설을 이뤄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혁명 이후에 내전이 끝나고 난다면은 사회 건설 과정에서는 건설 과정에서는 여기 보시면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공업과 농업을 결합시켜야 되는데 그 중심고리를 그럼 공업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농업에 생산을 높여서 그 기본을 마련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인이 파악한 거는 상업을 한다는 거였어요. 의외로. 그래서 상업의 물류망을 건설해야지 어, 농촌에서 나온 원자재나 자재가 공업 적으로 원활하게 투입되고 공업 생산품이 농민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이 순환고리를 만드는 게 상업이었기 때문에 상업을 일으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그래서 내부를 건설하고 상업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 공업을 일으켰던 거.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측면을 설정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 건설 문제가 되면 항상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도 말했듯이 개량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내년에 이 전략 전술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량주의에 대한 타협과 협조, 개량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타협과 협조, 개량은 언제나 있어 왔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이 그 후퇴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럴 때도 그리고 혁명적 시기에도 결정적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투쟁은 언제나 타협과 개량 부분으로 결과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개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량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 개량주의 전술의 본질은 개량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에서 그러니까 계량주의는 계량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고 계량이라는 거는 어떻게냐? 그러면 계량은 단순히 수단이냐? 수단이 아니라 계량은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계량주의는 계량을 목표로 삼지만 혁명주의자들은 계량은 결과로 나타나 혁명투쟁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 혁명투쟁의 부산물로서 결과물로서 전체물로서 계량을 향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쭉 읽기는 좀 그러니까 어, 어, 여기 이게 어디 나와 있냐? 여기 있죠. 계량은 이게 내인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계량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계급 투쟁의 부산물인 거예요. 따라서 계량 자체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성과물을 항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음, 이거는 계량을 목표로 투쟁한 게 아니라 혁명 투쟁의 부산물이라는 데 핵심적 이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남한에 있어서의 그 모든 개량적 조치들, 지금까지 쭉 개량적 조치들은 대중들의 점린 항쟁의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중들이 어, 광장에 나가서 수백만, 수십만이 투쟁을 하고 그 결과물로서 그거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개량 조치가 의회로 들어가서 수행됐던 거예요. 따라서 그 개량 자체를 목표로 했을 때는 그 개량 자체도 전면이 실패해온 역사이고 한국의 역사 같은 경우 혁명적 투쟁으로 광장으로 나가서 투쟁했을 때에 만일만 개량조차도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량주의자는 그런 혁명 투쟁이 아니라 개량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개량주의자들의 한계인 거고 혁명주의자들은 개량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개량조차도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부산물이다. 이게 이제 그 핵심적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속도가 좀 나네요 이제. 아까 이걸 다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당도 보면, 어, 당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인주의 당이거든요. 그, 내인주의 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위정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독일의 3인당이었죠. 독일의 3인당과 이제 대비되는 정당인데, 독일의 3인당은 사실상 대중정당의 성격을, 갖는 거였기 때문에, 내년의 전위주의 당은 좀 새로운 형태의 당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의 특징을 보면 노동계급의 이제 선진부대인 거고, 그래서 선진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계급의 선진부대인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엘리트주의라는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비판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그 뭐냐면은 그 평균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은 어, 인간은 다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차이도 다 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권리와 몫은 동일하지만 능력은 다르거든요.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선진분자와 후진분자가 노동계급 내에도 나눠지고 있고 이거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은 능력조차 다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이 평균주의적 사고인데 그런 사고 방식에 집중했을 때는 약간 이제 아나키적 사고인데 할 때는 이런 선진부대라고 했을 때 이게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걸 고착시키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은 타고나는 거고 이 타고나는 능력에 의해서 자기의
그 권리와 그거를 이양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선진부대, 이 노동계급의 선진부대는 그런 엘리트,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와 몫을 이양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대를 앞에 나가서 실현하는 사람들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평균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초로 한, 그리고 그 평균적 사고방식은 당연하게 뭐냐면 우월한 자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어, 하지만 그러니까 평균주의를 뛰어넘는 우월한 자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죠. 하지만 선진부대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의식화와 그다음에 조직화의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선진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혁명적 이론, 혁명 법칙, 운동 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할 때 무장해 나가고 이거를 경험으로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계급의 선진부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고 그걸 선택하는 방식의 그 엘리트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이제 선진부자들로 모여야지만이 자연발생적 노동 운동, 혁명 운동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사회주의 성격과 맞아요. 그러니까 어, 사회주의 이전까지의 모든 사회 형태는 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자본주의도 사실상 자연발생적으로 이 성격이 강하고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는 어,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건설되고 그리고 사회주의 성격 자체가 인간의 의식적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고 의식적 제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식성, 자연발생적 운동을 이거 이제 넘어서는 운동의 초기 형태부터 강적 그 의식성이 부과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그 선진부들이라는 걸 이제 이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도,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이제 참모보고, 그다음에 어, 정치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적 지도자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정치 사상적 지도자이지 물리적 어, 지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 정치 사상적 지도자 아니고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롤레타리아 참모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혁명의 참모부예요. 그래서 혁명이 이루어지고 혁명이 완성되면 이 군사주의적 형태는 대중주의적 형태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중정당 형태로 사회주의에서는 발전하는 거예요. 요걸 이런 전유정당 군사주의적 전유정당이 어느 시기나 음, 있는 건 아니다. 요거 이해될 필요가 있고. 그 정도 그런 이제 전유조직에 대한 거는 두 번째로는 노동체의 조직 구조라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이 초기에 음, 요게인데 이제 당규약 1조 논쟁에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이 지지자 조직이냐 지지자 조직이냐 아니면 활동가 조직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논쟁은 이제 과거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는 어, 문제는 뭐냐면 혁명 과정 속에서 그러면 대중정당 노선과 전위정당 노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전위정당 노선이 사실상 계속 실패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 대중정당 운동은 이제 노동당이나 민주노동당처럼 대중적 사회주의 정당 형태는 어느 정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물론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대중정당과 대중적 사회주의 정당과 전유정당 관계는 어떤가? 이런 거 이제 하나의 고민거리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새롭게 저기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전유정당은
사회주의 대중정당 속에서 네트워크나 무성형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고민거리를 던지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은 어,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계급 조직의 최고 형태 이전에 하나 당이 왜 중요한가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제가 빠뜨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여기도 표시를 안 해놨더니 잠깐만요. 이거 여기 있어요. 조직된 당이 왜 중요하냐는 의미를 일단 설명을 꼭 해야 되는데 조직된 당의 의미는 뭐냐면 권력 수립에 있다는 거예요. 권력 수립. 그러니까 조직된 당이라는 그 권력체를 말해요. 권력. 그러니까 어, 권력이라는 건 힘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상적, 정치적, 물리적 힘인 거거든요. 이게 사상적 힘이 물리적 힘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된. 그러니까 사상이 물질적 기반을 갖는 거는 곧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직된 당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그 당의 그 일조 논쟁이 했던 일조라는 거는 자기가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의 한 소속에서 일을 맡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조직화된 그게 이제 전이 정당인데 그런 게 중요한 의미는 그래야지만이 사상적인 게 물리적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당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규율과 이런 게 이제 철회 규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볼셰비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료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명령식 행세주의, 형식주의라든지 전제군주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 이거는 그 사상이 살아있지 못할 때 그러니까 볼셰비즘이 소련의 예를 들면 볼셰비즘이 새로운 사상, 경제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사상이 계속 살아있으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사실상 이렇게 될 소지가 있었고 현실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 사상이 살아있지 못한 상태에서 규율이라는 것은 반려주의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당시에는 이제 볼스비스킴이 생생하게 꿈틀거리면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레닌이 비판했지만 그 이후에 사상이 형형화되면서 소련 말기에는 어, 이런 요소가 나타났죠, 당내에.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그런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당원 그러면 프로레타 조직의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형태다. 계급의 최고 형태라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 사상 프로레타 사상 그 사회주의 사상의 사상은 물질적으로 전환될 때에는 계급 조직에 의해서 전환되거든요. 근데 당만이 아니라 계급 조직에 있던 노동조합, 협동조합, 공장 뭐 위원회 이런 이제 출판사부터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조직 소비에트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권력체 물질적 힘을 갖는 권력체로 되는데 이런 것 각자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힘을 받지 못해요. 전체적인 계급의 힘으로. 그거를 조율하고 그런 계급 조직을 전체적으로 사상적, 정치적으로 주도하는 게 당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걸 나타내는 거. 이제 당은 요 정도 하면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 거는 당은 프레타 독재의 도구다. 이거는 뭐 조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한 시간 정도에 끝내려고 그래서 좀 급하게 왔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문건이라서 제가 읽지는 않고 그냥 중요한 것만 설명해서 넘어가니까
나가야 되고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최고 형태 조직에서 프레 독재 도구이잖아요. 근데 프레 독재 도구이지만 혁명의 도구이기도 하고 혁명의 추진 체이기도 해요. 당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 혁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혁명하고자 하는 노동자 계급은 당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 당의 형태가 볼셰비키적 형태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대중적 형태이냐 아니면 무성형의 형태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노동자 계급을 단결시키고 그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사상을 물질화시키는 데 있어서 당은 필연적이다. 그 물질화시키는 수단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넘어야 돼서 혁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을 건설하는데 고민을 한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은 그러면 분파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의지의 통일체다. 이게 이제 당시의 논쟁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분파와 의견그룹은 다른 걸로 봐야 돼요. 분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분파 그 중앙이 따로 있는 거예요. 중앙이. 그러니까 그래서 당 중앙과 다른 분파 조직, 분파 그 중앙이 따로 있어서 그 중앙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을 분파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의견그룹의 형태가 없어야 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계급적 통일하고 이 분파가 있으면 분파의 에, 자유로운 의견이 사실상 억압되는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철의 규율이라는 것은 비판주의와 당내 의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파가 없으면 비판주의와 당내 의견이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전제로 해야지만 철의 규율이 돼요. 그래야지 규율이 맹목적이 되지 않고 의식성과 자발성의 형태로 나타나고 의식성과 자발성이 돼야지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전제예요. 그 의식성과 자발성. 그러니까 불주한 민주주의는 할수 성격만 있으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만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의식성과 자발성이 음, 전제되지 않으면 규율과 조직성은 뭐라고 할까 확립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식성과 자발성이라는 거는 곧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식상한데 의식성 자발성이라고만 말하면 그러니까 식상한데 일반적으로 형용화되는데 이게 뭐냐면 계급 의식성이라는 건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의식성 계급적 처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발성이라는 거는 계급적 이익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의식성과 자발성은 계급 그 자각과 계급적 이익의 공감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각과 계급적 의식의 자각과 그 계급적 공감이 두 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은 차이 날 수 있지만 어, 그거는 이제 계급적 의식의 자각과 그 계급적 그 이익의 공감이라는 거는 통일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급이 달라질 때는 이게 통일될 수 없죠. 그러니까 비판과 자기 비판, 그다음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 계급적 자학과 공감을 형성해 나가는 게 되는데 계급이 다를 때는 그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계급적 자각이 다르기 때문에 형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분파를 이렇게 하고 새로운 중앙을 한다는 것은 이런 계급적 자학과 계급 이익에 대한 공감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서의 분파의 자유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정도는 지금 이제 요게는 안 되지만 응. 저기지만 그러니까 노동자 아, 계급 내에서도 계급 내 계층적 사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의견 물으면 충분히 이제
존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당의 그 자학과 공감에 기초한 통일적 규율을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단순히 그 규율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적 그 잔재와 그다음에 계급적 그 분자들이 다 출세주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중에 이제 계급적으로 가장 큰 거는 농민과 이제 소부자들 그리고 들이 가장 크게 이제 동요하는 집단으로 나타나는 거. 따라서 이들과의 이제 투쟁,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이제 형해화된 그런 적을 그러니까 다른 정파를 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렛대로 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내에 존재하는 민과 소부자, 그러니까 출신자들의 그 자본주의적 단죄, 이것과의 투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숙청을 해야 되는데, 숙청이란 말은 좋은 거잖아요. 깨끗이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후지조프 다음에 이제 브레즈네프 시대 때 간부 안정화 정책을 쓰고, 간부 안정화 정책이라는 건 수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간부가 한번 되면 영원히 간부로 남는 거예요. 어떤 큰 잘못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하지만 이건 그건 수평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수평이라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대중들의 공감에 반한다는, 개인적 안일에 휩싸인다든지, 아니면 노동자 계급의 이걸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안일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는 다 이제 수청 대상이 되니까, 그런 자들하고의 대상을 할 때 소련에서 쓰는 간부 안정화 정책으로 이 수청 기능이 마비됐다. 이렇게 되면서 당이 형식화 관료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되고, 요 내용은 읽어보시면은 뭐 옛날에 다 많이 얘기됐던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한 4분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규율과 이런 기회주의와 투쟁의 핵심은 뭐냐? 아까 말했던 계급적 자각과 계급적 이해에 대한 공감이고요. 이거에 나타나는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동지애로 나타나요. 동지애. 따라서 어, 이런 내부 투쟁은 동지애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저하고 투쟁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주지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과거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내부 투쟁이 저하고 싸우듯이 해왔던 경계가 있었죠. 네. 그런 거는 극복해야 된다고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넣고 이제 끝낼게요. 이런 내용은 그 식상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래 끌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어, 내용을 좀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거 말해 주세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혁명적 감정,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적 혁명적 감정, 이거는 볼셰비키적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메리카적 실무 능력, 요거는 이제 예, 여기 이제 뜬금없이 앞으로 아메리카적 실무 능력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 공물로 세컨 애들은 어, 그런 풍토가 있어요. 뭔가 성취를 해야 돼, 성취를 하는 게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그런 이제 풍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이런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추구하는 그런 이제 풍토가 있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실무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메리카적 실무 능력이라는 그런 이제 앵글로 색슨族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토, 뭔가 하나를 하면 거기에서 뭔가 성취하고, 그런 성취들의 그 모든 걸 바치고, 그다음에 그런 성취에 대해서 옹호하고,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거를 이제 이런 풍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적 사상적 사상성.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둬야 된다. 러시아적 사상성만 있을 때는 상대주의로 되고 명령 위주로. 그다음에 아메리카적 실부 능력만 있을 때는 그 맹목적이 되는 거죠. 사상성 없이 음,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정도를 다 해서 강조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 당시에는 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 그런 이제 사업 방식의 가장 큰 거는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민 속에 들어가서 인민들 자신의 힘을 발동시키는 사업 방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거는 어차피 다시 말해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내가 태어난 혁명가다 그러면은 지도자는 될 수가 있어요. 두 개에서 뛰어난 혁명가는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혁명가가 곧바로 어 뭐냐면 인민 자신을 일으키는 하는 거하고 좀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사업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 속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인민 속에 들어가서 인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을 발동시키고 그 발동한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인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게끔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사업 방식이다. 그거가 없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세 번째 한 디귿 정도로 해서 인민 속에 들어가서 인민 스스로의 힘을 발동시키고 스스로 내세우는 사업 방식. 요것까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